안녕하세요. 지식 속 지식입니다. 사건 사고를 다룬 뉴스를 볼 때 사람들은 두 번 얼굴을 찌푸립니다. 첫째, 사고의 내용이 끔찍할 때. 둘째,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보일 때. 국민들은 악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들이 쌓여갈수록 법원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곤 하죠.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법관에 대한 불신입니다. 방구석에서 공부만 한 세상 물정은 모르는 샌님. 모르긴 몰라도 판사들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판사들은 왠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일 거라는 편견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어떤 사람들이 판사가 되어 왔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경력 법관제를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사법고시가 남아있던 시절 법원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내에서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착실히 쌓아갈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엄청난 노력으로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이른바 소년등과, 사법연수원에서도 높은 성적으로 법관이 된 젊은 법조인 중 일부는 너무나 어린 나머지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겁니다.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한번 체결해 본 적 없는 사람이 판사가 된다? 이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일들을 겪기 마련이고, 특히나 법원에는 온갖 다양한 사람과 사건들이 모이게 되는데, 나이도 어리고 해본 일이라곤 공부와 시험뿐인 사람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법조 일원화입니다. 법관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인데, 법원은 제도 도입의 이유를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왔고, 법원 조직법도 개정해서 2013년부터는 법조 일원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험과 연륜이 많은 법조인을 고르고 골라 판사로 임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신이 모두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강력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처벌이 턱없이 약하다고 생각하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사회 지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법원을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의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1%에 불과했고, 이는 46.4%를 기록한 경찰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좀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OECD가 21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사법제도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43개국 중 41위에 그쳤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강력 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엄격한 처벌 요구를 법원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어째서 범죄자를 강력 처벌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유난히 정의로워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범죄자에 대한 엄벌 요구는 안전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외부 환경 탓을 하는 반면, 타인의 행위는 그 사람의 내면적 기질과 성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위자, 관찰자 효과라고 부르는데, 특히 우리가 범죄자를 바라볼 때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성향과 기질에서 찾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범죄자란 위험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범죄는 그런 성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초부터 나쁜 놈인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최대한 오랫동안 격리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국민 모두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엄격한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은 허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판결을 기사를 통해 접합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기사는 사실관계를 일부 생략하고 결과만 부각하기도 하죠. 따라서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고, 화가 난 사람들만 온라인에 글을 남기기 때문에 엄벌주의가 실제에 비해 인터넷상에서 과도하게 대표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법원이야말로 인터넷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임에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킨 사건들의 형량이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주빈의 N번방 사건과 손정우의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손정우의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또한 N번방 사건 못지않은 끔찍한 범죄이고 그 죄질을 설명하기 괴로울 정도인데요. 두 범죄의 형량은 각각 42년형과 2년형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N번방 사건은 범죄 수익 은닉죄, 범죄 조직 형성 관련 부분이 추가로 인정되었지만 이것만으로 40여 년에 해당하는 형량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온라인과 언론에서 드러난 국민의 분노가 형량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양형기준위원회를 설립해 살인, 뇌물, 성범죄 등 44개 주요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결하는 일을 막고 피고인으로서는 처벌 수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죠. 실제로 양형기준 준수율은 평균 90.7%로 무척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양형기준이 부실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7년 출범한 양형위원회는 실제로 2013년까지 꾸준히 양형기준을 상향시켰지만 이후 지지부진했고 2020년 기준 수정을 통해서는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특히 뇌물범죄와 증권, 금융범죄, 조세범죄는 각각 2009년과 12년, 13년 의결된 이후로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강화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범죄학회에서 발간한 한국범죄학에 실린 한 논문은 국민의 응보와 온정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그 괴리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을 단순히 감정의 영역으로만 치부한다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법원이 양형기준의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고무줄 형량이라는 조롱에서 벗어나 누구보다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이 되길 바랍니다.